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맡은 전미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도전을 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 실천론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전략적인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이 이론적인 부분에 주로 전략을 세운다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실천보다 사례, 기법 이런 부분의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 교재도 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모델 중심으로 많이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천론과 항상 함께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두 과목을 묶어서 항상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전반적인 개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관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것은 사회복지 실천은 지식이 있고 또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의 어떤 기법이 있다. 그죠? 사회복지의 기술과 기법이 같은 말이고요. 사회복지의 어떤 가치 이 부분, 그래서 지식과 기술과 가치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 기술이 하나의 어떤 예술가적인 오늘 수업에서 잠깐 배울 건데요. 예술가적인 그러한 측면이라 그러면 이 지식과 가치는 어떤 과학자로서의 어떤 사회복지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관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이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뿐만 아니고 면접의 사회복지 어떤 실천 면접의 기초기술이 아주 다양하게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천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실천 기술론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 사회복지사가 기술을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클라이언트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면접할 때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것인가 이 면접 기술 이 부분이 또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접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한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까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모델. 자, 이 모델은 크게 3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개인 대상 모델, 그 다음 집단 대상 모델, 그리고 또 하나 가족 대상 모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 속해 있는 사례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보다는 어떤 사례 안에 숨어있는, 사례 안에 녹아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에 대한 기법과 개념과 함께 사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 대상 모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정신분석 모델 있고요. 그 다음 심리사회 모델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 과제중심 모델, 또 어떤 게 있죠? 위기개입 모델, 그리고 역량강화 모델, 네, 역량강화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치료라는 부분도 있죠. 현실치료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다룰 것이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례관리는 기술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실천 기술론에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인 대상의 다양한 모델이 있고요. 집단은 상호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모델, 그다음 치료 모델, 그다음 사회적 목표 모델. 네, 사회적 목표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집단의 어떤 집단을 구성할 때에 고려할 점이라든지 집단 구성 고려점, 그다음에 집단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부분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역동성, 네, 집단의 역동성도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발달 단계, 그죠? 집단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집단의 발달 단계, 그리고 집단의 실천 과정, 이런 부분도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집단 대상의 모델, 집단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이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대상에서는 우리가 크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가 있죠. 그 다음에 미누친의 구조적인 가족 치료도 있고요. 사티어의 경험적인 가족 치료도 있죠. 그 다음에 헤일리와 밀란의 전략적인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김인수 씨와 드레이저의 해결 중심 모델,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해결 중심 모델, 이런 다양한 모델, 가족 대상의 치료 모델에 있어서 개념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모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 18문제에서 거의 20문제까지 네,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록 나오죠. 사회복지 기록이나 기록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또 어떤 사례, 설계 무슨 단일 사례, 무슨 사례 해서 설계 이 부분도 한 문제씩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어떤 기타 문제로 한두 가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개관이나 그다음 면접의 기초 기술 조금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대상이나 그다음 집단 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모델에 대한 개념과 또 여러 기법들, 그다음에 발달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1강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강 강의는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 및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이론보다는 사례, 그죠?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가 무엇인가? 개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가치와 윤리, 책임으로부터의 기술을 전개한다. 사회복지는 아까 지식과 가치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자질과 일치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질과도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양한 그런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런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실천 과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죠? 사회복지 실천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제스트로가 얘기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핑커스와 미나한이 얘기한 그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다루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이나 서비스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떤 체계들과 연결하는 데 원주한다. 그 다음에 연결된 체계들이 서로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운영,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적절한 그러한 개입을 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을 증진시키고요. 그 다음 사회 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공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천의 목적인데 왜 정책이 나왔느냐?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은 현장에서 실천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개선되어야 될 점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해서 얼마든지 건의를 합니다. 그런 건의들이 받아들여져서 사회복지의 정책이 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뒷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그 다음 문제 처리 능력 향상에 원조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자원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조자의 역할이 바로 체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거 금방 보았습니다. 또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죠.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법제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 많은 사람들, 이 사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어떻게 좀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통제의 매개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죠? 예를 들면 교정사회 사업이나 뭐 학교사회 사업 영역이나 정신보건 이런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그러한 정의다. 또 사회복지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인데요. 여기 4번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수준과 사회복지 역할, 우리가 그 마일리가 얘기한 것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미시적인 수준이 있고 중북미 수준이 있고 그다음 거시적인 수준이 있고 전문가 차원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범위에서는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계획과 그다음 행동가, 현장 개입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차원에서는 동료, 촉매자, 연구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입 수준에 따른 역할이고요. 실전론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 기능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셰퍼가 얘기한 이 기능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이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시적, 중범위, 거시적 전문가 차원의 이 역할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어 주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사례 문제 속에 숨겨진 이 역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역할인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다양한 큰 그러한 박스 안에 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넣어두고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 숨겨두죠. 그리고 다음 중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퍼가 얘기한 기능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따로 핵심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조력자다 그랬습니다. 자, 조력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서 제가 나타내 줄 건데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조하는 것입니다. 원조. 네, 이것이 조력자. 여러분들이 조력자 하면 이 원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여러분 원조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조력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원조하는 역할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조력자의 개념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네, 중개자는 브로커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하는 또는 연계하는 이 역할이 바로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결이나 연계. 이 하면 중개자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자원 체계를 연결한다 또는 연계한다 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연결시키는 역할이다. 중개자의 역할 그래서 끝났습니다. 연결, 연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옹호자. 네, 옹호자 이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옹호한다는 것은 대변하는 역할. 이것은 결국 클라이언트가 어떻다? 클라이언트가 정당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다. 이것이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사입니다. 교사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 또는 교육자, 그죠? 교육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원은 뭐 하는 사람이다?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교사라는 부분에서 꼭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씩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자 또는 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교육자에 대한 개념은 교육자로서의 교사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르쳐주는 역할이 중요한 내용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다. 그 다음 앞에 나왔던 조력자와 중개자와 옹호자와 교사 여기까지의 역할이 무엇이다? 바로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미시적인 차원입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촉진자입니다. 촉진자.
여러분들 촉진자 하면 뭐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촉진자의 역할은 바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강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화시킨다. 누구를? 네, 클라이언트를 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이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지 촉진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촉진자는 기관 또는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과 직원들 간의 협조나 지지 또는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며 조직 간의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이다. 네. 강화한다. 특히 이제 집단이나 조직에서 조직 간의 연결망을 강화한다 그랬죠. 연결망. 네. 연결망을 강화하는 역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이제 중재자가 나옵니다. 중재자. 중개자가 아니고 중재자. 네, 중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메디에이터라고 하죠. 이 중재자는 클라이언트와 누구를 중재한다? 네, 자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과 클라이언트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위치에서? 네, 바로 여기 중립적인 위치에서.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자원의 갈등 관계가 발생할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중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 다음 7번째, 네, 훈련가가 있습니다. 훈련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훈련가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는 바로 슈퍼바이저를 말하죠. 네. 사회복지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그러한 워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워가 있고 기관에 여러 워가 있을 때 이러한 여러 명의 어떤 사회복지사들을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사람이 이 훈련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촉진자와 중재자와 훈련가는 바로 어떤 수준에서? 중범위 수준에서의 역할입니다. 중범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 계획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획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죠. 그죠?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계획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역할로서 정책적 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나 사회구조에 관심을 갖고 주민 전체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지역사회 상원들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발 및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필요한 목표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역할이다.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크게 그죠? 지역사회까지 개입하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계획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행동가 있습니다. 행동가. 네. 이 행동가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로 액션을 취하죠. 액션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사회 행동에서 많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지역의 그러한 현안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수자들 아니면 여러 그 계층들이 힘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대신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사회 행동가 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급진적이 될 수가 있겠죠. 급진적이면서 또한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가 부분도 중요한 그러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현장 개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초기에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현장의 개입가는 직접 발로 뛰는 거죠. 발로.
발로 사례를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죠? 사례를 발굴하려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개입가도 있다. 여기에 보니까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활동이다. 그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가와 행동가와 현장 개입가는 어떤 수준이다? 이거는 거시적인 차원이다. 그죠? 거시적인 수준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1번째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묶어서 전문가 집단의 차원이다. 여기에는 동료가 있다. 동료, 그 다음 촉매자가 있다. 여기에서의 촉매는 클라이언트를 촉매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료와 또 타 전문직, 어떤 정신보건 영역이나 교정사회복지 영역이나 학교복지 영역이나 타 전문직과의 어떤 그러한 촉매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타 전문직 간의 어떤 협조, 협력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구자 그리고 학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셰퍼가 얘기한 기능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 11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례를 숨겨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좀 별표로 살펴본다면 조력자, 원조하는 조력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한 옹호자의 역할 중요하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옹호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또 교사나 교육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 촉매자 역할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훈련가 같은 경우나 또 계획가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또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동가, 액션하는 이러한 행동가의 역할, 현장 계획가는 초기에 주로 나왔었고요. 전문가 집단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가지 분야의 다양한 그런 사회복지사의 역할,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이 있고 또 각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 그 다음 중범위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다. 또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함께 기억을 하시면 이 2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일리가 이야기한 수준에 따른 그러한 개인 수준에 따른 역할뿐만 아니라 또 셰퍼가 얘기한 기능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에서 전문적인 원조 관계와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 원조 관계 하면 이 부분은 관계론에 나오는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 배울 것이지만 여기 실천 기술론에서도 제가 2 과목은 묶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원조 관계라고 할 때 왜 그러면 전문적인 원조 관계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상호 합의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전문적인 원조관계 형성의 요소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는 특별히 과학자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예술가적인 의미, 이따가 뒤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예술가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원조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4가지만 딸랑 나오는 건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의 바탕을 둔 의사소통이다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어떤 공유하는 감정인데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이죠. 우리가 공감할 때
그 사람의 숨은 의도까지를 파악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고 그렇게 할 때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금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화함입니다. 여러분들 온화하십니까? 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내고 있는 다정하고 편안한 태도를 온화함이라고 합니다. 이 온화함이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원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솔성. 네, 진솔성이죠. 이 진솔성에 있어서는 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자기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아주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이러한 진실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성의 바탕에 신뢰관계를 바탕에 두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원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가치가 있겠죠. 가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는 전문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이나 기법이 있다.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에서 여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지식의 기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와 지식은 과학자로서의 바탕이라면 실제로 현장에서 기술, 그죠?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기법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지식과 기술 또는 기법이 이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3대 요소에 해당한다. 여러분 삼각형 하나를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전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경우, 그죠? 효과적이 되겠죠. 긍정적인 존중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원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절한 정서적인 관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에스텍의 관계론에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적절한 정서적인 관여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프게 웁니다. 그때 사회복지사도 같이 울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정서적인 관여는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회복지사가 원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에 있어 중요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자질. 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를 누구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존중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리를 하신다면 분명히 들어야 되죠.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핵심적인 자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절한 무엇을 한다? 정서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은 비에스텍의 7대 관계 이론에서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원조 과정이 있죠. 원조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한 명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그 주변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그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지지체계나 지역사회나 친구들이나 다양한 그러한 타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중요한 타자들과의 그러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한 사람만을 두고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러한 원조 체계나 지지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적극적인 경청, 그 다음에 적절한 정서적인 관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타자와의 어떤 상호작용도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 회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도 있고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이것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비교 불가합니다.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그렇게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서의 지식은 많습니다. 다양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따뜻함이나 어떤 열정이나 신뢰감이나 존중감이나 이런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클라이언트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열정과 진실성과 긍정적인 존중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나 이 전문가로서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현장에서 좀 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우리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씩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해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 불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균형 있게 균형을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갖고 있어야 적절한 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지식이나 이론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식, 전문가로서의 지식이나 어떤 전문가로서의 이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 있어야 된다. 사회 정책이나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지식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그런 지식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기타 사회복지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다음 중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은 라는 지문이 나오면 지식이란 것이 들어가면 맞는 거죠. 그거는 과학자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나 이론 이 부분이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좀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하나씩 봐야 하는데요. 이 예술가로서의 것은 저희가 주로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술은 감성과 정서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과학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쯤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열정이라는 것은 그 동정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동정이 아니죠.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고 했죠.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동정 이상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정 이상의 의미의 하나인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우리가 감정이입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공감이죠. 네, 이 클라이언트의 그 감정에 내가 함께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부분은 더 깊이 그 사람의 숨은 의도까지, 마음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 내가 알아듣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과 어떤 공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온화함이라는 것은 따뜻함이죠.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그 따뜻함, 그것에 클라이언트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적인 관계에서 감정이입이나 온화함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진실성, 그죠? 진실성, 이 부분은 진솔성이라고도 합니다. 적절한 그런 자기 노출도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궁금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자기 노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적인 관계에서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인데요. 감정이입이나 온화함이나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네, 이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그 상상력이나, 그죠? 상상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서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들,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상상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꽉 막히면 안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좀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클라이언트를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원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상력이나 융통성이나 인내심, 어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양식을 넘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원칙 내에서 어떤 융통성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단한 그러한 노력과 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창의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망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소망과 에너지, 이 부분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통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동기의 증진이 필요하다. 동기의 증진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사회복지사 자신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희망과 동기부여 이 부분도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판단입니다. 네, 판단. 여기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단은 그냥 판단이 아니라 어떤 판단이라 좀 전문적인, 그죠?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개인적인 가치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 네, 개인적인 가치관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 우리가 사회복지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자세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식, 또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되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면서 또한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이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나 목적 이런 것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 개인적이란 부분도 우리는 바로 전문가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6번째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 네. 모든 사회복지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신이 변화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현장에서 이러한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질이 없다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관계, 또한 창의성이나 소망이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전문가적인 판단과 전문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사회복지사라고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지식이나 이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력 다지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초창기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암기법을 보시면 지문 승강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로서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로서의 윤리 강령도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적인 속성의 5가지 지문 승강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제시하는데 어떤 지식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전문적인 권위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승인도 있어야 되고 고유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가치와 규범, 이 규범을 문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있어야 전문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개관과 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 중에서도
기입 수준에 따른 것과 또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하여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복지사가 그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4가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전문 그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또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1강 강의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OT를 살펴보았고 개관 이 부분에서도 오늘 한 문제가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240문제 중에서 144문제 이상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